허름하고 초라한 옷차림에 손을 덜덜덜 떨며 무대에 오르는 연주가 사람들의 눈살이 찌푸려질 정도로 거렁뱅이 같은 행색에 아무도 관심조차 가지지 않았는데요. 그녀가 무대에 오를 때 일순간 가졌던 사람들의 호기심과 관심은 곧바로 식어버렸어요. 오늘은 한 무명의 비파 연주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뛰어난 실력의 연주가는 아니었지만 이상할 정도로 떨리는 손으로 연주하는 그녀의 무대는 단번에 사람들의 귀를 사로잡을 정도로 훌륭하고 매력적인 연주였어요. 그녀의 초라한 행색이 무색할 정도였죠. 악기를 연주하는 그녀의 떨리는 손길 끝에서 피어오르는 아름다운 음색에는 소름 끼치도록 무서운 사연이 담겨져 있는데요. 비파 연주가 나킴에는 하루하루 보잘것없는 악기 연주로 먹고 살고 있었는데 도박 중독에 빠진 남편과 함께 가난한 생활 속에서 벗어날 수 없었던 것은 당연한 일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도박 자금이 떨어진 남편이 나키메의 하나뿐인 무대의 연주용 옷을 마음대로 팔아 도박에 탕진했고 무대 의상에까지 손을 댄 남편의 행동을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던 나키메는 분노에 휩싸여 남편을 죽이고 맙니다. 망치로 머리를 내려쳐버렸죠. 공연을 하기로 약속이 되어 있던 터라 살인을 하게 된 나키메는 떨리는 손을 부여잡고 하는 수 없이 허름한 일반 옷을 입은 채로 무대에 올라 연주를 시작했던 것이었죠. 처음에 관객들은 초라한 행색 탓에 나키메를 기본도 갖추지 못한 연주가라 생각하며 좋지 않게 봤지만 나키메는 살인한 직후에 떨리는 손으로 비파를 연주했고 이는 매우 아름다운 음색으로 곧바로 수많은 사람들의 심금을 사로잡게 됐어요. 무대는 성공적으로 마무리됐고 처음으로 음악가로서 사람들의 호평을 받은 나키메였습니다. 이후 나키메는 연주를 해야 할 일이 생기면 주저없이 사람을 살해한 뒤 진정되지 않은 떨리는 마음으로 무대에 오르는 습관을 가지게 됐고 그때마다 나키메의 연주는 호평일생이었습니다. 나키메가 자신의 성공적인 연주를 위해 무고한 사람들을 죽여나간 것을 보면 인간 시절의 나키메 또한 사실상 잔혹한 연쇄 살인마에 불과할 뿐이었죠. 어느 날 나키메는 연주회를 위해 어리석게도 무잔을 표적으로 삼았다가 인간으로서의 생은 끝이 나게 됩니다. 나키메의 살인에 대한 이유가 마음에 들었던 무잔은 그녀에게 피를 나누며 도깨비로 만들었고 그녀의 혈기술의 능력을 높이 사 최측근으로 두었다고 합니다. 귀살대에서도 웬만한 상현들만큼이나 토벌 난이도가 가장 어려운 도깨비 중 하나라고 평가했는데요. 범용성이나 스케일에 있어서 바로 세계관 최강에 위치한 무한성의 혈기술. 무잔이 그녀를 옆에 두었던 이유 또한 그녀의 희귀한 혈기술에 있었습니다. 나키메는 일그러진 이 공간인 무한성 속에서 비파를 매개체로 사용해 자유자재로 공간을 다룰 수 있었으며 나키메의 뜻대로 완벽한 통제를 이룰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능력이었죠. 무한성의 최소 범위는 일본 전토로 12개월이었던 쿄우가이의 혈기술에 아득한 상이오한 비파를 켜 무한성 내부의 구조물을 광범위하게 동시다발적으로 조종할 수 있음은 물론 비파를 치는 것만으로도 주변 인물들까지 마음대로 이동시킬 수 있었죠. 무한성이라는 공간 자체를 파괴하거나 상대는 무한히 변화하는 공간 속에 혈기술 중에서도 가장 광대한 범위와 응용성을 보여주며 구체적으로 대항할 방법도 없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또한 무한성은 아무리 부서져도 나키메에게 직접적인 어떠한 피해도 가해지지 않고 무한성이라는 이름에서부터 알 수 있듯이 공간의 한계마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안에 갇힌 상대는 현실과 격리된 공간 속에서 결국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죠. 혈기술 사용에 대한 제약 없이 상대를 불리한 곳으로 강제로 밀어넣고 자신은 무한성의 안전한 곳에 숨어 조종할 수 있었으니 토벌 난이도는 무잔 다음으로 어려운 것으로 전해진 것이죠. 그야말로 무한성 속에 있을 때 나키메는 거의 무적에 가깝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능력으로 하현과 상현의 도깨비들이 자각하지 못한 채로 무한성으로 강제 소환된 후 다른 장소로 보내거나 할 수도 있었어요. 무잔이 하현을 폐지하기 위해 하현들을 집합시킬 때 처음 등장했으며 비파를 연주하는 특성 때문에 같은 도깨비들 사이에선 보통 비파녀라 불리며 나키메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던 하현과는 달리 상현들은 나키메에 대해 제대로 인식하고 그녀의 능력 또한 알고 있었죠. 네즈코가 태양을 극복한 유일한 도깨비라는 것을 알아챈 무잔이 네즈코를 노리면서 총 전력을 준비하는데 나키메는 일본 전토에 뿌려둔 탐색 능력을 발휘해 귀살대의 60% 인원의 위치를 파악했다고 합니다. 이때 나키메도 공석이었던 상현의 자리에 오르게 됐고 귀살대 본부에 침입한 무잔이 카가야의 자폭, 타마요의 인간으로 되돌아오는 약을 맞아 약체화된 상태에서 주들의 총 공격을 받을 찰나 혈기술을 발동해서 포착된 귀살대원들을 무한성으로 끌어들이며 무한성의 구조를 바꿔서 대원들을 교란시키며 무잔이 회복할 시간을 벌어주게 됩니다. 혈기술의 특성상 귀살대원들에게 치명적인 공격을 하진 못했지만 공간을 조작해 사주와 연주를 고전시켰으며 그 와중에도 하주와 암주를 코쿠시보와 조우하게 하는 등 주들을 동시다발적으로 교란시켰으며 긴 시간을 끈 끝에 무잔은
하지만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않고 타마요의 약을 해독하는 데 성공했죠. 나키메의 폐인은 오로지 유시로가 있었기 때문인데 유시로는 존재 자체가 잘 알려지지 않았던 숨겨진 도깨비인데다가 시야에 의존하는 나키메의 경계를 완벽히 무력화시키는 혈기술까지 있어 당할 수밖에 없었고 나키메의 제어의 주도권을 빼앗길 위기에 처하자 무자는 차라리 무한성의 모든 이들을 생매장하기 위해 나키메의 뇌를 터뜨려 죽여버립니다. 이후 나키메의 붕괴되어가는 육체와 함께 무한성은 무너지며 천만다행히 유시로 덕분에 귀살대원들은 무한성에서 탈출하는데 성공했으나 일본 전국에서 불러들인 모든 도깨비들은 미처 탈출하지 못했고 무너져 내리는 무한성 안에 생매장됐습니다. 나키메의 무한성은 적재적소의 맹활약을 펼쳤으며 무잔이 해독을 마친 다음에 바로 인간을 섭취할 수 있도록 대원들을 정확한 시간에 무잔의 앞으로 갖다 바치는 등 마지막 전투에서 주요한 활약을 펼쳤죠. 여담으로 나키메의 혈기술만 잘 활용했다면 무잔이 바랐던 꿈을 쉽게 이룰 수 있었을 거라고 합니다. 이상으로 나키메에 대한 이야기 마칩니다.